제품 빅데이터 분석 출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 출현 배경은 1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소개 중에 섹션 1인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 출현 배경의 목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어떤 이유로 출현을 했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함으로써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이해를 좀 더 도모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제품 개발 분야의 디지털화 노력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표준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준화 노력과 그 표준화 노력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어떤 생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현재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또는 AI, 데이터 마이닝 등 자료 기반 분석 기법이 발전하고 그 효용 가치가 굉장히 많이 인식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응용 분야를 개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등의 자료 기반 분석 기법의 발달이 첫 번째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생성된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개발 분야, 제품 설계 분야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품의 디지털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를 제품 개발이나 설계에 일찍부터 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도입이 결과적으로 제품 자료의 디지털화를 촉진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분석 대상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각각 그 기업이나 산업마다 흩어져서 서로 다르게 발전한 게 아니라 꾸준히 그 제품 자료를 통합하고 표준화하고 같은 개념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빅데이터 분석 그 기법의 발전, 그 다음에 제품 자료의 디지털화의 노력, 그리고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하고 일반화하는 노력, 이 세 가지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그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의 발달을 다루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등 우리가 AI나 데이터 마이닝 같이 거의 모든 어떤 예측이나 분석, 자료 예측이나 분석 기법들이 자료 기반 분석 기법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들을 이제 제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빅데이터란 말 그대로 데이터의 양이나 생성 속도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 생성되는 데이터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즉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나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SNS에 나오는 것 같이 어떤 텍스트 형태라든가, 그래서 어떤 비정형적인 형태의 자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처리하는 것,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하는 그러한 기존 기술로는, 정보 처리 기술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특별히, 이러한 빅데이터를 특별히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이제 사용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특히 AI나 그런 분야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성 인식이라든가 또는 시각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기존의 그 주로 규칙 기반의 방법론을 사용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완전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빅데이터 분석, 자료 기반 분석, 자료를 많이 집어넣어서 처리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높아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자료 여러 가지 분석 방법으로는 사용하기 어렵지만 데이터 그 문제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을 증가시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빅데이터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료의 형태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종류보다는 자료의 양을 문제 처리에 굉장히 많이 투입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응용 측면, 방금 말씀드린 많은 자료를 투입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응용 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두 가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응용 측면에서 자료를 많이 투입했을 때 기존에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주로 다루는 것이 기업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센서라든가 SNS에서 나오는 방대한 양의 그런 자료가 아니라 정형화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자료 기술, 정보 기술로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특징이 제품 자료는 양은 그렇게 뭐 빅데이터처럼 굉장히 방대하거나 빨리 만들어지지 않지만 자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품 개발 과정 전체를 제품 개발 과정이 이제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제품 개발 과정 전체에서 생기는 제품 자료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구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측면에서 빅데이터, 자료의 형태나 종류 측면에서의 빅데이터가 아니라 자료를 응용하는 측면에서 많은 자료를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빅데이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그 자료 측면이 아니라 응용 측면의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뭐 어떤 경우에는 전수를 다 적용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적용해서 분석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이라는 것은 뭐 원래 왜 시작했냐면 자료를 다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비용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인 방법 샘플링을 하고 그것으로서 원래 모 집단을 추정하는 그러한 통계적 추론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디지털화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컴퓨팅 기술이 발전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게 이제 쉬워졌습니다. 또 처리하는 것도 쉬워졌고 그래서 빅데이터에서는 그런 샘플링이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있는 자료 모두를 다 사용해서 가용한 자료를 모두 사용해서 처리한다. 그런 게 첫 번째 특징이겠고요. 두 번째 빅데이터 분석의 특징은 방대한 양의 자료 중에서 꼭 옳은 자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정합성 있는 자료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료도 사용한다.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검색 자료 같은 걸 빅데이터로 사용하는데 검색할 때 많은 경우에 이제 오타를 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찾는 그런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오타 자료, 오타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일반적인 우리가 분석에서는 그런 오타는 다 빼버려야 되지만 현재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그런 것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 또 그 자체도 정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검색을 하기 위해서 글자를 치는데 어떤 글자를 치면 그런 오타 자료를 이용해서 그 고객의 자료를 그 고객이 치는 그 검사 자료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예측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자료 중에 정합성에 맞는 그러니까 옳은 자료뿐만 아니라 맞지 않는 자료들도 우리가 활용을 한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특징일 수 있는데요. 방법론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의 특징일 수도 있고, 또 저희도 그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이 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은 우리가 원인을 설명하기보다는 결과의 상호 관계를 파악한다. 그렇게 특징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교육받아온 것, 특히 뭐 과학이라든가 기술자들이 교육받아온 것은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면 그거의 원인을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정의가 돼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인과관계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꼭 인과관계를 찾을 중요한 게 아니라 상호관계, 상관관계만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이제 그 전염병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는데, 원래 전염병 예측은 이제 병원 같은 데서 환자들이 오면 환자들을 보고 그 증상을 뭐 어떤 관제센터라든가 그런 데 보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전염병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벌써 이제 병원에 가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병이 어느 정도 퍼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글이 한 방법은 어떤 특정 검색이 많이 생기면 그쪽에 전염병이 들어왔다. 그러한 상관관계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상관관계가 원인은 잘 모릅니다. 인과관계를 잘 모르죠. 왜 그 검색을 치면 전염병이 들어왔다고 하는 건 인과관계를 파악을 못하지만 최소한 그런 검색이 많아지면 그쪽에 어떤 특정 전염병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관관계를 통해서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곧바로 어떤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을 통해서 의사들이 보고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러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훨씬 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염병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예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인과관계를 따지면 뭐 시간도 걸리고 그 다음에 노력도 많이 들지만 이렇게 상관관계를 따지면 굉장히 빨리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이용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하나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특징이 된다. 세 번째 특징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세 번째 그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블랙박스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분석이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 중시의 어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존 그 분석 방법 또는 뭐 일반적인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 해결하는 방법 또는 기술적인 방법들하고 좀 반하는, 서로 대비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인과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그 도구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주위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상관관계만 하더라도 어떤 유효한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제 특징이 생겼냐면, 첫째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현실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복잡한 경우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들고, 또 그 노력 결과로 그 문제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밝힐 수 있느냐도 의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 대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되고 컴퓨터화되고 네트워크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떤 자료의
생성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곧바로 굉장히 빠르게 그거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속도가 늦은 그러한 과정을 빼버리면 굉장히 빠르게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빠르고 많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그러한 도구들로서 상관관계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인과관계를 사용하면 그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이라든가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사이에 이미 또 다른 문제들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그걸 또 대응해야 되고 시간 뒤짐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대응하고 있는 문제들, 복잡한 문제, 빨리 변화하는 문제, 빨리 대응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관관계 중심의 어떤 도구도 유용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 관련 도구,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결과적으로 블랙박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접근 방법. 그래서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것을 넣었을 때 어떤 게 나온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빅데이터 분석 방법 또는 뭐 블랙박스 접근이 왜 우리 제품 빅데이터에 유효하느냐 하는 것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대응 속도 같은 데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품 설계나 제품 개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제품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빨리 대응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인과관계를 따져서 문제 해결 방법을 만들면 이미 그 제품 개발 과정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제품 개발 과정이 나오는데 그 다음 제품 개발 과정이 앞에 제품 개발 과정하고 똑같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저희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러한 블랙박스 접근 방법을 이제 도입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러한 블랙박스 접근 방법 또는 이런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쓰는 어떤 그 AI나 빅데이터 방법들은 AI나 빅데이터가 해답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 해답이 나왔는지 어떤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않고 또 그것을 그 모델, 분석 모델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기계가 다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AI의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옳으냐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품 개발의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블랙박스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도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축적된 디지털 제품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제품 개발, 제품 설계 분야가 컴퓨터 역사의 초기 단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러한 기술들을, 컴퓨터 기술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 기술 중에 하나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아폴로 계획,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을 최초로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미국의 아폴로 계획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폴로 계획에서 인간을 달까지 보내기 위해서 뭐 관련된 뭐 기구나 뭐 기계나 그런 것들도 같이 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성능이 좋은 로켓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켓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로켓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져서 그러한 로켓의 어떤 자재 목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부품 마스터나 BOM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이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 아폴로 계획은 사용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늦어져서.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됐고 현재 뭐 꼭 제품 개발이나 그런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우리 주위 전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시작도 어떻게 보면 어떤 제품 개발,
설계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서 어떤 혁신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이 초기에 이제 1970년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AI나 빅데이터 이전에 AI나 빅데이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자료 중심의 방법이 아니라 뭐 룰 기반,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규칙들을 집어넣어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최초의 전문가 시스템, 상용 전문가 시스템이 바로 덱이라는 회사가 컴퓨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고객들이 주문한 컴퓨터의 제품 구성을 만드는데 이 최초의 전문가 시스템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 구성을 관리하는 것은 제품 개발에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시스템도 전문가 일종의 소프트웨어죠. 전문가 시스템도 제품 개발에서 최초로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도입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카티아라는 이제 CAD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제품의 형상을 디지털한 숫자나 그런 형상으로 표시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고 프랑스의 다소 시스템스라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1977년도에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초기 컴퓨터 시스템인데 그때부터 도면을 그리지 않고 그거를 컴퓨터에 제품의 형상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제품 설계나 개발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자체 이런 분야에서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그것들을 응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시작된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통합돼서 이런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어떤 통합된 정보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사실은 CAD 시스템입니다. 앞에 이제 저희가 메인프레임부터 CAD 시스템이 생성됐다고 그러는데 1980년대부터 이 CAD 시스템이 활발히 도입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종이에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그린 도면을 사용했었는데 이 CAD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컴퓨터에서 이런 제품의 형상을 설계하고 그걸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도입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도입을 하면 기존의 어떤 뭐 컴퓨터 드라프팅 컴퓨터가 아니라 종이 위에 이렇게 도면을 그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오랜 숙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AD가 들어와도 회사에서 CAD를 사용하라고 해도 종업원들이 그걸 잘 안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나중에는 이제 억지로 이 CAD를 사용하기 위해서 드래프트판이라고 해서 큰 이렇게 이제 제도판이 있습니다. 그 제도판이 눈에 잘 띄니까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죠. 회사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CAD를 쓰겠다. 뭐 그런 일종의 이제 천국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회사도 이제는 종이 위에 이 도면을 그리는 회사는 없습니다. 전부 다 CAD 시스템을 사용해서 제품을 전부 다 컴퓨터 안에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CAD 시스템은 이런 도면을 없애기 위해서, 도면을 대체하기 위해서 처음에 생겼지만 이 CAD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CAD 파일들이 많이 생성됐는데 그 CAD 파일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면에, 그러니까 종이 도면에 그 그림을 그려서,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도면을 만들면 이렇게 똘똘똘 마르고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표 같은 걸 붙여서 관리를 하면 되죠. 그런데 CAD 파일에,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그 형상을 그려서 도면을 만들면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여러 군데 흩어지고 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CAD 파일을 좀 관리하겠다 해서 생각해낸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CAD 파일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CAD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데이터베이스들이 점점점 그 자기의 기능을 넓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대상이 되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CAD 파일 관리하던 것이 점점 더 제품 개발 과정, 처음엔 설계겠죠. 설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하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설계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그 시스템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확장의 또 하나의 큰 변화는 BOM이라는 것이 도입됩니다. 제품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CAD 파일을 관리하던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구조, BOM 관리가 들어오면서 그 BOM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제품 설계 정보를 관리하자. 그래서 제품 설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일관된 정보를 공유하자 하는 그러한 통합 정보 시스템,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됩니다. 그게 바로 PDM 시스템입니다. 제품 자료 관리라는 시스템이 바로 이런 CAD 데이터베이스가 CAD 파일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확장돼서 제품 설계 부분 전체를 지원하는 설계 부분에 일관된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런 PDM 시스템이 좀 더 발전해서 우리가 제품 개발을 위해서 생산이나 고객 지원의 계획까지 지원하는 그 지원, 고객 지원, 생산이나 고객 지원에 또 일관된 설계 자료를 지원하는 제품 자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이제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초기부터 여러 가지 컴퓨터를 도입해서 디지털화하던 노력들이 이런 식으로 통합된 시스템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CAD 파일을 관리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발전을 해서 BOM이나 그런 제품 구조 중심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디지털 자료들이 이제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AD, PDM 혹은 PLM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제품 자료를 쭉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이 제품 개발 자료들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품 통합된 제품 관리 시스템 PDM, PLM 시스템 또 이 시스템 PDM, PLM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용도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설계 재사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계했던 것을 재사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지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존 설계 자료를 재사용하는 데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협동 작업, 여러 이제 복잡해지니까 여러 다른 부서라든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들 간의 어떤 일관된 자료의 공유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런 통합 PDM, PLM 시스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설계 변경 자료의 보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같은 것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품 자료를 어떤 잘 체계적으로 잘 오랫동안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컴퓨터를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그 다음에 CAD와 데이터베이스 기반 PDM, PLM을 이용해서 디지털화된 자료를 일관되게 오랫동안 축적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어떤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기업 내에 제품 개발 자료들이 잘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장기간 축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들은 그 분석을 위해서 축적한 자료는 아니죠. 제품 개발을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뭐 협동 작업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또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응용 목적으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응용 목적으로 장기간 축적됐지만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들이 이렇게 잘 축적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게 제품 빅데이터에서 보는 이 축적된 디지털 제품 자료들에 대한 어떤 관점입니다. 세 번째 이제 배경은 통합되고 표준화된 디지털 제품 자료입니다. 이 얘기는 두 번째 얘기랑 이제 맞물리게 되는데요. 앞에서 여러 가지 오랫동안 컴퓨터를 도입하고 제품 개발에서 컴퓨터를 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제품 자료가 디지털화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발달해서 통합 지원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들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들이 오랫동안 제품 자료 그러니까 제품 개발에 관련된 자료들을
일관되게 잘 축적해 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석을 위해서는 아주 꼭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제품 쪽에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그런 어떤 축적된 것뿐만 아니라 그 축적된 형태에 대해서도 표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료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제품 자료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이제 부품, 제품 구조, 뭐 제품 구성, 설계 변경, 기술 문서, 이런 복잡한 여러 객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었는데, 그 방법론 자체를 그냥 개개의 회사들에서 개발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국제표준기구는 ISO 수준에서 표준화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가 Standard of Exchange of Product Data, 그래서 STEP이라고 약자로 합니다. 그래서 이 STEP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스텝도 CAD 파일의 호환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CAD 파일의 호환을 좀 더 개선해 보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단순히 CAD 파일의 호환뿐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좀 더 종합적인 제품 구조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구조도 모두 어떤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물론 그 표준을 완벽하게 다 회사들이 다 따라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기서 만들어진 기본적인 개념들은 모두 모든 회사들이 공유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것이 또 그냥 표준화돼서 각자 회사들이 개발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몇 개의 그런 PDM, PLM 회사들이 이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뭐 전 세계에 3, 4개 정도의 지금 대표적인 PDM, PLM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과점화된 시장에서 이 회사들이 이 스텝의 어떤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품 개발을 하는 시스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즉 뭐 앞에서 말씀드린 PDM, PLM은 이 표준화된 개념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정보 시스템도 이런 구조화된 부품, 제품 구조, 제품 구성 등으로 구조화된 통일된 관점을 가지고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표준화되고 디지털된 제품 자료는 이러한 스텝이라든가 이런 표준에 의해서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냈고, 그것들이 대부분의 제조 기업에서 도입됐다, 이런 특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IS 스톱을 좀 더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제 CAD 파일을 호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 정보화를 위한 표준 언어, 그러니까 그 제품 자료를 표현하는 언어도 있고요, 자료 저장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응용에 대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PDM, PLM 회사도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회사들도 이러한 개념 하에서 그 도입된 PDM, PLM의 제품 자료를 구축했기 때문에 일반화된, 표준화된,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호환될 수 있는 그러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화된 제품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제품 개발 지원 통합 정보 시스템인 PDM과 PLM 시스템이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스텝의 표준을 따라서 그런 개념들을 도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PDM, PLM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경우보다는 외부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란 건 상용 PDM, PLM 시스템들을 기업에서 도입해서 자신들의 제품 자료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뭐 보통 3개 내지 4개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요 PLM 시스템의 기업들도 그 스텝 표준, 그 일반화된 그런 자료 구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한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도 일반화된, 표준화된, 물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각 시스템마다 서로 호환된다, 자료 수준에서 호환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떤 개념적인, 그 다음에 구조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호환되는, 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모든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그런 같은 제품 구조를 가진
유사한 제품 구조를 가진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유사하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채택한 어떤 모델들이 유사하다라는 뜻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효용성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만든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다르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화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발한 제품 빅데이터 분석 접근 방법이 그 회사에 적용할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회사만 맞고 다른 회사는 또 다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료를 축적하고 그 자료의 구조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료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저희가 개발하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어느 회사에 가든 어디에서든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반화되고 표준화되고 그 다음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제품 자료 데이터베이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일반적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조라는 게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한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빅데이터 분석의 특징 중 제품 빅데이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와 그 이유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빅데이터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특징, 즉 그 응용 개념에서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블랙박스 접근 방법입니다. 블랙박스 접근 방법 또는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해결하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 단순히 그냥 장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단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역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우리가 제품 개발 분야에 적용하자, 그런 게 첫 번째 출현 배경이고요. 두 번째 배경은 굉장히 오랫동안 컴퓨터가 처음 세상에 나올 때부터 이 제품 개발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이용을 했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그런 이용 노력은 결과적으로 거기서 그런 이용하는 시스템에서 나온 자료들이 그 디지털화된 자료가 됐고, 또한 자체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제품 개발 전체에 걸쳐 통합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에는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그런 제품 자료가 각 기업의 지금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여 있는 자료들은 결과적으로 분석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자료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분석만 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이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특히 이런 그 제품 자료가 디지털화된 제품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 자체도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세계 표준 기구의 노력 수준에서 굉장히 표준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이 제품 축적된 또 이 일반화된 제품 자료에 적용되는 방법론을 하나를 개발하면 거의 모든 기업들, 제조 기업들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서는 일반화되고 통합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